여당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네거티브 선거를 했는데 네. 그게 정권 심판의 의지를 넘지 못했다고 그 결과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의식주 중에 하나를 망가뜨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선거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희한한 규제와 아니면 뭐 대출 규제 이런 거 인해가지고 어느 누구 만족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펼쳐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당을 정상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선 준비 후에 선장을 누가 맡을 거냐. 그래서 이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가 가장 큰 그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당선 배경 그리고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큰 이변 없이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배경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서울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해서 네. 좀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다. 뭐 워낙 서울, 부산이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특정 도시의 선거의 의미를 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선거고, 또 실제 선거 기간 내내 그 정권 심판론이 선거의 한 기조로 깔렸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선이 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대선 1년밖에 안 남기도 했고, 그에 대해서 마땅히 여당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시종일관 이제 내곡동 땅 문제로 네거티브 선거를 했는데 네. 그게 정권 심판의 의지를 넘지 못했다고 그 결과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시정이 1년이어서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 1년이라는 건 내년에 리턴 매치를 준비하는 그런 1년일 텐데, 이번에 이겼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중간에 대선이 걸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흐름과 같이 가니까. 대선 변수가 훨씬 클 거고, 다만 이제 오세훈 그 시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10년 전에 본인의 전적인 과오로, 과실로 인해서 시장직을 중도에 그만뒀던 거, 그에 대해서 뭐 선거 전에 반성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네. 그때와 다른 오세훈 시정의 어떤 면모를 이 짧은 시간에 보여줄 건가, 이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시장도 새로운 인물은 아니고 또 어떤 참신한 기대를, 새로운 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요. 네. 근데 그런 안정감에 근거해서 또 지나치게 박원순 10년 시정을 다 갈아엎겠다라고 나섰을 때 그게 불러올 역효과나 부작용도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못합니다. 예. 오히려 여기저기 들쑤셔만 놓고 네. 그 성과를 못 거둘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정말 그 본인이 자신이 잘하는 거, 그럼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의식주 중에 하나를 망가뜨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선거에서. 네. 네, 주를 완전 망가뜨렸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선거를 좀 본 적이 없는 게, 선거 현장 갈 때마다 보통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선거 때 언급을 잘 안 하는 게, 예를 들어 집값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싫어하고요, 내리겠다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이 싫어합니다. 네.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선거의 중심에서 치러진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희한한 규제와 아니면 뭐 대출 규제 이런 거 인해가지고 세대로 사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요, 집 가진 사람도 힘들어졌고요, 집 살려는 사람도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또 덩달아 세금도 같이 또. 그러니까 그게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요, 네. 집 살려는 사람은 대출 규제 때문에 힘들고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가 있으니까 힘들고, 근데 전월세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게 박주민 김상 조건이고요. 네. 뭐 세금권만 해도 이번에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삼박자가 맞는 부동산 관련 실패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못 건드려요. 네. 보통은 야당이 건드리기 힘든 게, 진짜 집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은 집 없는 분들이 힘도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진짜 어느 누구 만족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펼쳐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어쨌든 박 의원님이 이제 이후에 지금 대선 구도, 여야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로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지형상의 그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비대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오세훈 후보가 이겼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힘 중심의 그립감이 조금 더 세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당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고, 네.
당을 정상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선 준비 호의 선장을 누가 맡을 거냐. 아,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찌됐든 그 흔들리는 당 상황을 총선 대패하고 흔들리는 당 상황을 안정시키면서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대안부재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제 본인은 공언을 했어요. 나는 아. 당을 떠나겠다. 네. 그 얘기는 내가 이 당을 계속 맡기 위해서는 나한테 전권을 주든가 추대를 해라. 뭐 이런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동안에 네, 이제 그분의 그 어법이나 화법이나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당내 다른 당권 주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 김종인 그 음, 비대위원장을 그 등에 업고서 정치를 해야 되냐? 이제는 좀 그 제대로 상대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당 밖에 있는 뭐 홍준표 전 의원이나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또 전 대표나 네. 강하게 이제 비토하는 그런 층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조율이 될지 이것도 하나의 관건일 거고 무엇보다 지금 대선 주제가 없어요. 현재 국민의힘 내에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놓고도 내년 대선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재 국민의힘 내에는 대선 주자가 없다.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정도가 선언을 한 상태죠. 뭐 선언하고 원희룡 원희룡 지사도 지사. 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 현재까지 나오는 그렇죠. 그 수치로는 크게 의미 없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국민의당하고 합당 여부가 이제 검토가 됐으니까 선거 전에 네. 합당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대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나 여전히 지금 장외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그런 이 거대한 잠룡이 있는데 네. 과연 그 거대 잠룡을 어떻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붙잡을 건가? 네. 이것도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직 뭐 윤석열 총장이 뭐 입당할 것 같다 이런 조짐은 현재까지 안 보이고 네. 또 설사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입당의 방식이냐 아니면 밖에서 새로운 구심력을 만들어서 합당하는 더 크게 합치는 방식이냐? 거냐 이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대선까지의 그 이번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탄탄대로가 열린 건 아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예.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 김종인 위원장의 운명 포함해서 그 향후에 어떤 여야의 이 재편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했지만은 네. 정치 기술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많이 배웠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잘알인데 김종인 대표 뭐 잘할 것 같은데 아하.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고 어. 올 연말쯤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일단은 뒤도 안 보고 나갈 거다. 선대위 전권을 맡기는 사람에게 등장할 것이다. 후보가. 그 시점에서. 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때 선대위 중심으로 굴러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나는 4월 8일 그 김종인 위원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두 가지 발언이 있어요. 네. 1. 4월 8일 날 나는 그만둔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2. 윤석열한테 내가 먼저 전화한 일은 없다. 아하. 예. 이거 종합하면은 나는 그만두고 밖에서 작전 탈취니까 윤석열이 먼저 전화해라. 시그널을 준 겁니까? 안 그래도 이런 거 맞냐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길래 맞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 이런 게 있어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두 사람은요. 네. 박근혜 그 문재인 두 분은 네. 이분한테 우선 권한을 상당한 걸 맡기고 웬만한 공격이 들어도 막아줬어요. 그거를. 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애매하게 김종인이라는 이름 또는 그가 가진 경제민주화라는 것 등 몇 가지에 대한 상징성만 가져오려고 했던 분들은 데려와 놓고 역할을 안 줘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황교안 대표. 네. 불러놓고 공천에 대한 일말의 권한도 행사 못하겠죠. 그게 결국에는 실패로 귀결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예. 그래서 저는 김종인을 받아들이면 완전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을 쓰고는 싶은데 공천권은 주기 싫다. 저 사람을 쓰고 싶은데 권력은 주기 싫다. 이러면은 탈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가 가장 큰 그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 재편은 모양새가 어떤 식의 모양새가 될 걸로 봐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는 단일화판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게요. 네. 그 선거 제한이 34억입니다. 34억. 34억 원을 조달할 수 있으면은
단일화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선은 한 200억 됩니다. 네. 그럼 200억이라는 자금을 본인이 합법적으로 동원해서 선거판에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 경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3지대로. 네. 예전에 안 대표가 제3정당으로 대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유의미하게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그 전에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거 보조금이 150억 가까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대표가 독자 출마를 강요할 수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네요. 6% 7% 받았던 유승민도 바른정당이라는 교섭단체를 유지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 아닌 경우에 단일화 경쟁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준밖에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 정몽준, 안철수에는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 총장이 겪는 어려움을 클 것이다. 작은 문제에서. 네. 만약에 단일화판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럼 단일화판을 못 할 거면은 빠른 입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또 창당 트랙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실적인 말씀드린 거예요. 200억을 예를 들어 무소속 후보로 쓴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내가 선관위 200억을 내가 아직 썼다고 신고해요. 근데 내 재산은 윤석열 총장 등록된 게 60억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것부터가 비리입니다. 왜냐 개인은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예. 예. 나중에 선거 기간 다 돼서야 이제 후보 등록하고서야 후원금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당을 갖고 있으면 좀 다르긴 합니다. 당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후원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테고, 하지만 창당 자체도 돈 드는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미묘한 지점들을 좀 이해한다 그러면은 아마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국면보다는 조기에 판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아하. 또는 이걸 정리할 생각을 윤석열 총장이 못 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참 황당한 겁니다. 주변에 조력자가 없는 거예요. 박 의원님은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국민의힘과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현재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윤석열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제 원심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급할 건 없습니다. 물론 네. 대선이라는 큰 권력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많아요. 그거는 조직도 갖춰야 되고 전략도 갖춰야 되고 정책도 갖춰야 되고 어쨌든 물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단기 필마로 대선을 치를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지 결합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그대로 둔 채로 입당과 같은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기에는 지금 이제 이 대선 주자들 간에 이 격차가 너무 크고 네. 자칫 사실은 그냥 그렇게 입당했을 때 또 본인이 받는 여러 기대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요소들도 있잖아요. 그런저런 거를 좀 다 재볼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떤 행보를 하는지 네. 누구와 하는지 네. 이런 걸 좀 지켜보면 향후의 그림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정가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 배경 등등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